안녕하세요. 조선미TV 조선미입니다. 네, 2주에 한 번은 여러분과 라이브로 만나고 또 그 사이사이에는 제가 만든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주로 제가 어떤 심리적인 어떤 개념, 아니면 이제 발달과 관련된 개념, 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영상을 주로 올렸는데, 이제 우리가 원론이라는 게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원론이라는 건 누구한테나 적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딱 우리 아이한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나 교육 대기자에 이제 사연을 보내시는데, 이 사연 정도면 좀 많은 분들이 우리 애도 이런데 라든지 이러면 어떡하지 라든지 그렇진 않지만 좀 배울 게 있어, 네, 이럴 만한 사례를 골라서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법을 얘기하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릴 사례는, 제가 사례를 올리면 저거 내 얘기 아니야? 근데 이럴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런 걱정을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사례 말씀드리고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외동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릴 적부터 조금만 안 돼도 짜증을 부리는 아이의 모습이 싫어서 제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었고, 친구 같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너무 허용적으로 대했습니다. 그 결과 조금씩 도드라지는 문제 행동들로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는 감정조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기나 만들기, 문제 풀기 등 자신이 못할 것 같으면 하기도 전에 짜증과 화를 내는데 그 강도가 크다고 하였어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누가 만든 거예요? 라는 식으로 대든다고 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짜증과 화를 많이 냅니다. 소리를 지르는 것은 물론 일부러 쿵쿵쿵 발을 내리치며 걷는 행동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점점 과해지고 있어요. 이제라도 권위 있는 부모로 공감과 칭찬이나 설득보다는 적절한 지시와 명령으로 아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 지시를 했을 때와 아이가 실패와 실수를 했을 때 아이의 반항과 분노를 어느 정도까지 참아줘야 하는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짜증나, 하기 싫어, 으악 하며 네,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저를 째려보고 괜히 옆에 와서 밀치고 가는 행동까지 보일 땐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많이 납니다. 그때도 이성적으로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한 번 더 말한 후 아이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아이가 잠잠해지기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 혼자 방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거슬리는 궁시렁이 심한데 그 과정 또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네, 이제 사연 읽어봤는데요. 최근에 이를테면 나이는 다르지만 자기 감정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있는 데나 아니면 학교, 공공장소에서 그 마음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이 아주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행동도 그런 데서 비롯됐나 싶을 정도로 그냥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들이 경계가 없어서 보이는 문제 행동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을 병원이나 이제 상담소에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ADHD나 우울증이면 치료가 가능한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가정에서 상호작용이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굳어진 거는 사실 성격에 가까워집니다. 성격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 이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보이는 특징인데요. 일관성 있고 지속적이라는 건 사실 바꾸기 어렵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에 다루는 사연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2학년이라는 데 희망이 있거든요.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봤는데 일단 중학생쯤 되면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신체적으로도 커졌기 때문에 이를테면 학교에 안 간다 그러면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선생님이 다룰 수도 없고,
그래서 한 3학년 정도까지는 약간 이제 그 성인들이 뭐 이렇게 꼭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근데 조금 행동이 바뀔 수는 있는데 4학년쯤부터는 아이가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할 때 이제 그거를 바꿔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제 1, 2학년 이제 가급적 한 5세에서 뭐 1, 2학년까지의 부모님들은 지금이라도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지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체크한 부분이 그러니까 조금만 안 돼도 짜증을 부리는 아이의 모습이 싫어서 그다음에 제가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었고, 자, 먼저 나서서 해결해 줬다고 하셨어요. 자,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애가 뭘 해달라는데 해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더 어렵냐면 이거는 네 일이니까 네가 해 라고 하고 얘가 서툴게 하는 걸 기다리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은 오늘은 안 돼 라고 하고 그 때를 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내가 뭐 얘가 잘 못하니까 그래, 힘들어서 그래 이렇게 라고 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그냥 그 의미를 보면 엄마가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거를 이렇게 해 라고 하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 잘했네, 그 다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뭐 중간중간 애가 뭐 하기 싫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학습이죠. 학습, 진짜 학습. 뭐에 대한 학습이냐? 삶에 대한 학습. 왜냐면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평생 어떤 일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게 이제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결혼을 해서 뭐 집안을 꾸려간다든지 뭐 애를 낳고 키운다든지 이거는 이제 누가 나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건 이건 나한테 주어진 일이고 내가 해야 돼 라는 거죠. 아이에게 주어진 문제를 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해결을 해주었다는 건 엄마는 그냥 이게 너무 힘들겠구나, 내가 빨리 해치우는 게 낫겠구나, 뭐 아마 이런 마음으로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뭘 배우는지 생각을 해보면 힘든 건 내 일이 아니야, 힘든 건 엄마가 해야 돼, 이렇게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건 내 일이 아니고 내가 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안 해서 겪는 불이익은 싫어, 이제 이런 메시지를 그때 배우게 됩니다. 그냥 이거 나중에 네가 해야 돼 라든지 이번만 엄마가 해주는 거야, 이런 말들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말을 듣는 것과 실제로 그걸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싫은 말을 듣고 그걸 엄마가 해주는 게 100배 더 아이한테는 편한 일이죠. 자, 그래서 어떤 걸 먼저 나서서 해결해 줄 때는 이 아이가 나중에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자기 일로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할까 하는 점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친구 같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친구 같은 부모냐, 뭐 부모가 더 좋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늘 내 친구는 많고 엄마는 하나라서 엄마가 친구가 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친구는 이 아이한테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할 수 없고 훈육을 할 수 없어요. 누가 친구가 야, 너 숙제 안 하면 어떡해, 그럼 혼나잖아, 이렇게 한다 해서 맞아, 나 숙제 해야지, 이런 관계는 친구가 아니죠. 자, 근데 이제 엄마가 친구 같은 엄마가 돼 주셨다면 너 이거 이제 네 일이야, 네가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알았어요 엄마, 이렇게 할 리는 없죠. 왜 내가 해야 돼, 이제 짜증을 내겠죠. 당연히 뭐 친구가 와서 계속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우리도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친구니까 짜증날 때 참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자, 엄마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엄마가 해야 돼, 엄마는 친구야,
그러니까 너 빨리 해. 왜 네가 해야 되는데 안 해?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기꺼이 자기를 받아들이고 엄마의 지시를 따르는 방식으로 아예 키우질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잘해주고 아이가 이제 행복할 때는 아,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이제 했을 텐데, 아이는 계속 발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전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네, 성장하면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보시는 분도 그렇고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그렇고 그냥 아이를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뭐냐면은 이걸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애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권위 있게 대하면 아이들이 또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랑 왜 나한테 화내면서 말해? 네, 이런 아이들이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키워진 아이들이에요. 하는 말이 너무 똑같아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근데 그 결과 조금씩 이제 도드라지는 문제 행동들로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이제 보통 학교에 가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이제 아이들을 보육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걸 교정하는 게 주된 역할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안전하게 뭐 편하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는 게 1번이라 뭐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고쳐라 하는 거는 집단 생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지 보다 좀 더 좋은 행동을 해라 라는 거는 이제 보육기관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학교는 이제 교육기관입니다. 뭐 당연히 아이들이 뭐 안전하게 네, 생활은 해야 되지만 이때부터는 이제 집단 생활에 필요한 행동을 싫어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내 맘대로 할래 라고 했을 때 유치원에서는 자, 우리 친구 이렇게 해볼까? 라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너 이거 지금 해야 돼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배운 아이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 네, 가장 대표적인 문제 행동으로는 감정 조절 문제가 생겼는데요. 네, 그냥 100이면 100% 감정 조절 문제를 보입니다. 자, 100이면 100%라는 건 이런 환경에서 산 애가 모든 애들이 다 문제를 보이지는 않지만 문제를 보인다면 감정 조절 문제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엄마가 다 해주고 친구같이 대했지만 네, 그 중에서 꼭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다가 아니고 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네, 이런 문제 행동을 학교 가서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럴 때 그 문제를 이제 한꺼번에 다 뭉뚱그리면 감정 조절을 못 한다는 거죠. 감정 조절은 이런 환경뿐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ADHD 같은 경우인데 감정 조절이 안 되면 ADHD냐 뭐냐 이렇게 하고 이제 원인을 따져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환경은 그렇게 이제 너무 허용적인 환경도 이유가 됩니다. 자, 그리기나 만들기, 문제 풀기 등 자신이 못할 것 같으면 하기도 전에 짜증과 화를 내는데 그 강도가 크다고 하였어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걸 만든 거예요? 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짜증과 화를 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좌절 내구력이 잘 성장하고 있나? 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저 짜증을 잘 보셔야 됩니다. 화하고 짜증은 비슷하지만 이제 굉장히 다른데요. 이제 화를 내는 건 이걸로 바꿀 거야 라는 이제 감정이거든요. 난 이게 싫고 이거를 안 할 거야 라면서 뭔가 외부의 요구나 이런 걸 전적으로 부정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네가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거나 그럼 그건 그만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자 이렇게 되게 명확하게 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짜증은 뭐냐면은 싫은데 알았어, 알았지만 싫어 이런 거거든요. 궁시렁이죠. 여기 이제 어머니가 써주시는 것 중에 그러니까 나 학원 안 다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아, 알았다고 한다고 이렇게 하고, 아, 근데 왜 해야 돼?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뭔가 강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방향 제시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안 해도 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절 내구력이 약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짜증입니다. 짜증.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짜증인데 크면 클수록 이게 이제 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할 거야. 이제 자아가 성장하면서 자기 생각이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절대 안 해. 학교 안 가. 학원 안 다닌다고. 그래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네, 부모님들이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문제가 외부에서 생긴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하기 어렵거나 하기 싫은데 선생님은 왜 이런 걸 시켜요? 이런 걸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기 잘못한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하기 싫거나 그걸 못하는 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 저희 아들이 엄마 난 피타고라스가 싫어 이러더라고요. 이제 아마 피타고라스의 원리를 배우고 있는데 뭐 이제 이런 마음이죠. 왜 이렇게 뭐 어려운 걸 만들었어 누가? 그래서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것과 그거를 안 하는 건 다른 거죠. 네, 그런 말을 아무리 해도 그걸 하면 돼요. 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 아이는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점점 행동이 격해지는 것 같은데, 뭐 소리 지르고 일부러 뭐 쿵쿵쿵 발을 내리 찍으면서 걷는 게 학교에서나 이제 가정에서 점점 과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지금 2학년이라 작년보다는 또 행동이 격해졌을 것 같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격해집니다. 제가 봤을 때 특별히 이 아이에게 다르게 대해주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되면서 커지니까 이게 격해지면서 다루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이제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제라도 권위 있는 부모로 공감과 칭찬과 설득보다는 적절한 지시와 명령으로 아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 지시를 했을 때와 아이가 실패와 실수를 했을 때 아이의 반항과 분노를 어느 정도까지 참아줘야 하는지 기준을 모르겠어요. 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써주신 거를 보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자, 아이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실패와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견뎌라 하는 걸 견디라고 했을 때 반항과 분노를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걸 부모가 어디까지 참아줘야 하냐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의 양육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시를 했는데 화를 내. 그쵸? 지시를 했는데 반항해. 자,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잠깐 네가 이게 너무 싫으니까 화날 수 있어. 그래, 우리가 기다려줄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참아줘야 하는지 자체가 지금 이제 아이한테 맞춰서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반항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이가 하는 행동이 반항이잖아요. 소리 지르고 쿵쿵쿵 분노.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아이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라 했을 때 이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럼 바로 못하게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러면 안 되는 거고 학교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무시하는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럼 방에 들어가서 화내고 화가 다 방에 들어가서 있다가 화가 풀리면 나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행동수정에서 무시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를 무시해라 이게 아니라 좋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못 본 척 하면은 이제 어느 순간 그 행동이 약해지고, 그리고 계속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면 이 행동은 별로 용도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자, 반항과 분노는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없어지는 방법으로는 무시하기가 좋다는 거고요. 반항과 분노를 참아주는
네, 가족 말고 참아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데, 자, 반항과 분노를 하면, 자, 방에 들어가서 화가 다 풀리면 나와. 예, 요렇게 하면은 이제 제일 아마 간편하고 상식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네. 짜증나. 하기 싫어. 하고 소리를 지르고, 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저를 째려보고 괜히 옆에 와서 밀치고 가는 행동을 보일 땐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데 애가 한다 해서 화가 안 나진 않죠.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모르고 팔을 휘둘렀는데 맞으면, 기분은 안 좋지만, 그냥, 모르고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나쁘면 째려보고 밀쳐도 돼. 이렇게 가르치실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면 상대는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 거예요. 그런 행동을 네가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이 참을 수는 없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화를 참으시는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을 한 번 더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한 대 딱 때렸는데 야, 너 앞으로 때리지 마.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애들 같은 경우 한 번 더 때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호하게 한 번 더 말한 후에 아이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번 쳐보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아이 입장에서 화가 나서 뭘 한번 탁 쳤는데 그냥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이런 행동을 안 보이겠죠. 그냥 엄마를 쳤는데 별일이 없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동과 말을 동급으로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행동은 행동이고 말은 말입니다. 말을 행동과 똑같이 하시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이번 시험에는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특해 라고 하지만 맨날 자요. 그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다고 혼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자, 앉아서 공부를 해, 앉아서 숙제를 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왜 그렇게 말하고 안 하느냐, 왜 네 말을 안 지키냐, 뭐 왜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기 어려우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을 파악하게 되는데 이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요. 뭐 의도도 그럼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나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졸렸어. 그러면은 그럼 공부 한샘 치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방법을 쓰던 더 밀치고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아야 되죠. 자, 그래서 뭐 이럴 때 어떻게 해라 라는 거는 뭐 이를테면 최근에는 뭐 많은 보육기관과 교육기관에서 타임아웃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타임아웃을 써야 된다. 왜냐면 이제 행동수정에는 좋은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무시했다가 그래도 안 되면 타임아웃을 쓴다.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째려보고 밀치고 하는 행동은 또래한테 가서 하면 바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커집니다. 지금 이제 2학년이면 친구한테 가서 기분 나빠하고 한 대 툭 치면 친구가 없어져요. 없어진다 그랬나? 네, 친구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면 그게 더 심해져서 이제 아이들이 얘 옆에 안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다가오면 애들이 나를 따돌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부모님이 어떤 방법을 쓰시던 없어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엄마한테 하는 행동이니까 엄마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마 단호하게 말하면 아이가 화를 내는 모양인데요. 자,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건 애가 엄마를 탁 쳤어. 엄마가 하면 안 돼. 그럼 화를 내. 자, 화를 내면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수업 시간에 그거 하기 싫어. 근데 선생님이 해야 된다 그래. 그럼 화를 내. 그럼 선생님은 기다려야 돼. 이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준은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그렇게 해도 되나? 사회에 나가서 그래도 되나? 네, 그 기준을 갖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요즘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행동이라고 하고요. 아마 정도 차이는 있지만 좀 많은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아이들이 자기가 해야 될 거에 대해서 남 탓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 뭐 왜 해야 되는데 뭐라든지, 이게 뭐 저런 뭐 누가 이렇게 어려운 걸 만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많이 혼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기 싫어라든지 이거 힘들어 이런 건 괜찮죠. 왜냐면 이제 자기의 감정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어? 이건 남 탓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행동은 다 용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뭐 과제를 줬는데 그거를 하면 한 대로 안 하면 안 한 대로 그 결과는 오로지 자기 몫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숙제가 너무 어려워서 안 했어. 근데 엄마가 아 그래 너무 진짜 어렵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계속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다소 부당하다고 엄마가 동의가 돼도 일단 아이가 해야 되는 건 아이가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 정당한 수준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부당해도 견디는 게 좌절내구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상 사회 나가면 이게 부당한지 정당한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맨날 이제 늦게 퇴근하는데 왜 나는 시간의 수당을 안 주지? 그럼 뭐 교수는 안 주다를 왜 교수는 사람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성인으로서 책임지고 생계를 해결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자기가 견뎌야 하는 거죠. 난 그리기를 싫어하는데 왜 선생님이 그리기를 시켜? 자, 이제 이거는 집단 생활에서 잘 지내기 어렵다는 신호로 보여서, 자, 단호함이라고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단호함이 뭔지 설명드리고, 그거를 하실 수 있으면 아이가 바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호함은, 너 이거 오늘 숙제해 라고 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그 숙제를 완료하는 겁니다. 단호함은 뭐 소리를 지르거나 눈을 째려보거나 뭐 그런 방법을 쓰든 어떤 방법을 쓰든, 자, 내가 생각하기에 이 숙제는 10분이면 해. 그리고 저녁 먹기 전까지 숙제를 다 시킬 거야 라고 마음 먹었을 때, 자, 저녁 먹기 전까지 이 숙제를 해 라고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치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아, 일단 엄마의 입에서 저 말이 떨어지면 저건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수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탓을 하고 이유를 대고 뭐 이렇게 하고, 더 나쁜 거 이제 중간에 엄마가 아 그럼 오늘만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되면 네, 이런 문제들이 오래 갈 뿐더러 계속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성인이 돼도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부당하다고 하면서 남 탓을 하고, 네, 심지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뭔가 비난과 질책을 하는 모습까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잘 해보시고요. 네, 어떻게 됐는지 애프터도 보내주시면 또 이 시간에 사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